통상임금의 기본 원칙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89399 세 번째.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 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의 개념,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체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 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 측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건전한 재정은 기업에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다. 재정의 악화는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심화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임금은 기업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얼마만큼의 금품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와 조건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 협상은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물가 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존립과 성장은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추구하여야 할 공동의 목표이므로 기업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기반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 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적 한계가 있고 이는 노사 상호 간의 양해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 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이하 정기 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 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 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 형태 및 지급 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결련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 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 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하게 된 데에는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 포상적인 이윤 배분이나 성과급에서 비롯된 점, 국내 경제가 성장기로 접어든 이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과급 공로보상 또는 계속근로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급 형태나 지급 조건 등이 다양하여 그 성질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점, 근로 현장에서 노사 양측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1988년 1월 14일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점,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2012년 3월 29일 이른바 K리무진 판결이라고 불리는 대법원 2010-91046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만 있었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던 점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되어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임금 협상의 구조와 한계, 근로 현장에서의 임금 협상 방법과 과정, 각 임금 항목의 결정 방법 및 그 내용, 관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종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가 받을 임금 총액이 당초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 총액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어 임금 협상 당시 노사 양측이 의도한 것과 사뭇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에 기초하여 합의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임금 항목에 액수를 할당하고 그 개별적인 지급 시기, 지급 형태 및 조건 등을 정하는 실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 기초가 동일한 이상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해당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 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기업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노사 합의를 이루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자 측은 한편으로는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서로 양해한 전제나 기초 아래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감안하여 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제나 기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반면에 사용자 측은 노사 합의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수지 균형을 맞추며 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 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온 노사 관계에 있어 예기치 않은 사유로 서로 간의 신뢰 기반을 깨뜨리고 노사가 지향해온 상생 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져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 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 합의에서 정기 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 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의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관리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10월 8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는데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 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 수당을 산정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는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단체 협약에 따르면 생산직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등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임금의 2만 원과 연장근로 35시간분을 합산한 금액의 연 600%로 산정된다. 이러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 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 협약에서 당초 통상임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임금에 더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 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의 직원 수는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 직원만 400여 명에 달하는데 생산직 직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짝수달에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금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 기초 임금의 연 600%를 넘는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리직 직원의 경우 생산직 직원처럼 상시적으로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에는 간헐적인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등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이 역시 전체적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조합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단체 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 간 임금 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히 드러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짝수달에 1회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여금 지급 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직 직원에 한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위 기간에 한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관리직 직원 전체에 대하여 생산직 직원과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실질 임금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한다고 하여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실태와 피고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피고의 재정 및 경영 상태,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그 변경 내용, 동기 및 경위, 그 변경된 지급 방식의 원고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 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주문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신의 측의 적용에 관하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신의 반대 의견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 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 의견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